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희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미리 만나볼게요. 지방소멸 막기 위한 한걸음, 지방시대 특별법, 인식의 변화 요구되는 뉴노멀 시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 서비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지방 소멸 막기 위한 한걸음 지방시대 특별법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준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제가 이제 법을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네. 대부분 이 법안의 명칭이 한자로 구성이 그렇지요. 되어 있죠. 네. 조금 깁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식 명칭인데 예.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두 예.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1년 단위로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려면은 어떤 컨트롤 타워의 기관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공포가 됐고 이제 다음 달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다뤄볼 주제 중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근데 어떻게 지정할지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겠죠. 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도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분권, 균형 발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쪽집게 강사인 줄 알았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기억하겠고요. 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또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 달 또 출범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를 쓰면 국토부, 행정안전부인데 네. 지금 하게 될 이 기구의 이름은 지방시대위원회이죠. 이 위원회라는 것이 갖는 특성이 뭐냐. 네. 대통령 자문기구로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대통령 자문기구니까 위상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네. 이렇게 부처가 아닌 자문기구에 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좋은 안을 권고해주는 역할에 그치면 어떻게 되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을 쭉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담당 배치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예. 그것을 추진할 만한 좀 쉽게 표현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됐을 경우에 그럴 힘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로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예전에 이제 1차로 됐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네. 지역으로서는 이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왜 큰 공공기관이 지역에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이 네. 형성이 된다거나 맞아요. 상권이 형성이 되고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다거나 혹은 예전에 있던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것을 옮길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누군가는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고 네.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또 이것이 한쪽에만 쫙 쏠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공공기관과 어떤 지역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왜 성격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이것을 관리할 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를 좀 부총리급으로 딱 위상을 딱 높게 설정을 해놔야 힘을 갖고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네. 아직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 이끌어낼지 또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의 그 균형 발전 정책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12일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또 출범을 했죠. 강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강원도 대표로서 기대되시겠어요. 예. 대표는 아니지만 강원도 우리끼리 네. 쓰는 용어자 감자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출범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원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한 것도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거듭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인구 밀도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엔 또 인구가 없어가지고 지방 소멸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토의 68%가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퍼센트에서 좀 이렇게 잘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도권에만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어떤 지역은 너무 높아 날리고 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너무 줄어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결국은 지역 분권을 통해서 지역이 좀 잘 살게 된다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도 해결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아무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이것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 예. 또 강원도 지역 의원들이 이제 제가 강원도에 있었다 보니 문자가 막 오죠. 제가 열심히 해서 통과됐습니다라는 거 보면 여야 의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뛴 건 맞아요. 네. 다만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원도가 만약에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환경적인 요인,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던 부분이 확 풀리면서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이제 특별자치도 왜냐하면 이것은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 있나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들도 앞으로 이제 재정비가 될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난개발 우려 또 이게 잘못하면은 특별자치도 하는 건 좋은데 너도 나도 하면서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또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서 지방시대의 선도적인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또 정부가 이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특구,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특구가 아니겠죠. 그렇죠.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네. 근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해주는 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금 문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의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인데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도권이 맞는데 굉장히 어떤 외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굉장히 또 이게 지역 못지않게 인구가 소멸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예, 자, 기회발전특구 조성,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또 지방시대, 이게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지역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실효성 있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이처럼 지방자치 분권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지역별로 환경이나 재정 등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은 추가 지원을 좀 하는 논의도 좀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권도 중요하죠. 분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역에 되돌려준다, 분산시킨다, 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균형 발전.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러면 지역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자, 지역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부분의 지원은 일부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의견이 지금 지역에서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균형발전 교부금 제도를 도입한다던가 네. 또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급감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특성을 좀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1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8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점 추진 시책으로 기업과 투자 유치에 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입지라든지 또 접근성, 교통 여건, 노동력 등 장점과 부지 제공 그리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는데 또 어떤 요소들이 지방 소멸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인터뷰도 예전에 하고 할 정도로 이 지역균형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네. MZ 세대가 선호하는 도시적인 요소가 지방을 살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주도 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네, 도시 생활 네. 싫습니다. 네. 굿바이 옐로 브링로드 노래 막 생각이 나는데 정작 오영훈 제주도의 입장은 뭐냐면 네. 20, 30대를 봤더니 제주도의 자연 물론 좋아한다. 네. 근데 제주도에 갖고 있는 놀이거리, 레포츠, 음. 호텔, 뭐 숙박시설 이런 MZ세대가 선호한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접목된 것에 있을 때 매력을 느끼더라.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연을 즐기고 싶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오지로 가는 건 아니다. 네. 제주도가 오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듣고요. 제주도 재방문율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20, 30대가 연간 3, 4회 제주도를 재방문하더라. 오, 자주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가 단순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어떤 놀이거리를 찾아서 간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해보니까 수도권 중심의 30대 기부자가 이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당신 은퇴 후에 혹은 이제 중장년기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예. 아니더라 이것을 예. 한 건데 전 이게 이제 제주도의 사례를 예를 들면 뭐 강원도라든가 전북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지만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20, 30대가 많이 유입되어야지 생산 가능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은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유입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영훈 지사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토박이들도 굉장히 뭐 제주도엔 당연히 중요한 분들인데 외지인들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카페도 열고 공유 숙박도 열고 이런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더라. 그래서 어떤 이질적으로 보이는 문화가 녹아드는 데 있어서 이 젊은 세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MZ 세대 선호하는 도시적 요소가 지방 살릴 것 보고 MZ 세대가 왜 나와? 좋아하느냐 도시 요소면은 서울에 네, 강남이 최고지 왜 굳이 지방으로 올까라고 하는데 이 오영훈 지사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20, 30대 젊은 층 중에서도 아예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오지에 가서 힐링을 선호하는 층도 있습니다만 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면 자연과 놀이를 같이 즐기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불편함을 기꺼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면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점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이게 주목해서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또 하나라고 있는 뭐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지역에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이제 영입을 합니다. 예. 뭐 박사급도 있고 해외에서 유명하다고 한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래요. 어느 시점만 되면 다 퇴사를 하더라. 연봉이 더 적어도 네. 수도권으로 가더라. 심층 분석을 해봤어요.
있고 뭐 답답할 수 있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즐길 게 없어서? 왜냐하면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성차별적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공계다 보니까 남성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같이 지역에 내려온 부인들이 아. 애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 교육 문제 때문에 빨리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자꾸 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물론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일반화할 수 없고 그럼요. 이제 제가 예.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이어서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자체라던가 문제죠. 예. 지자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맞아요. 왜 더 그런 욕구가 강할까? 박사급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구분할 수 없는 지식인 이제 예. 집단이라고 봐야 예, 되는데 예. 그렇다 보니 이 집안 전체가 교육열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지역에 있으면 혹시 우리 애가 어떤 교육적인 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라는 조바심이 더 발동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 기업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것을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렵게 인재를 영입해서 지역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싶은데 이탈이 된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거꾸로 제가 예전에 대전에 갔었는데 대전에 이제 연구단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어. 일단 첫 번째, 대전이라는 곳이 수도권 못지않게 문화시설, 교통시설 너무 좋다. 네. 두 번째, 서울에 굳이 왜 가냐. KTX 타면 금방 가는데. 그렇죠. 네, 세 번째, 주거환경이나 이런 거 너무 좋고 일단은 이 연구단지 내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연구원들의 그룹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통계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들은 네.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IT 기업의 성지가 되었는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자연적 요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자연적 합니다. 요소?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으로 유명해요. 예, 비가 잘 안 예. 옵니다. 오. IT 기업이 최첨단 전자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습한 지역은 잘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저 요만한 칩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난리 취약하다. 나죠. 그래서 이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자, 지리적 환경이 하나 있고 지리적 두 번째로 환경. 실리콘밸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이 탄생하려면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있어야 음. 되는데 자연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이제 많이 봤는데 네. 결국 균형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차원에서의 큰 그림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을 잘 개발해서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네. 그런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두 지역을 또 예를 들어서 들려주시니까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 게 보통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현상과 조금 뒤처져 있는 정책들이 많은데 바로바로 좀 잘 따라잡으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 제주도 얘기도 이 그렇고. 되면 안 된다라는 정말 위험하죠.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이번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인해서 많은 좀 변화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또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게 골자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서열화 그리고 입시 경쟁 유발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굉장히 이제 중앙 정부 중심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자유 특구라는 것은 학교의 설립,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라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은 좋은데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형식의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입시 경쟁 학교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뭐 과학 고등학교 이런 것도 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일부 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위 명문대 가기 위한 공부를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좀 우려가 제기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되고 왔고요. 두 번째로 결국 이것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이라고 하지만
뭐 귀족 학교처럼 돼서 오히려 학교 내 서열화라든가 이런 걸 부추기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뭐 또 것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빠진 것이고요. 네. 또 일부 지자체들은 우리가 교육자유특구 선정하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공을 했는데 들였는데. 허탈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좀 반대 여론을 다 이렇게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또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전평론가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것은 가장 큰 틀의 어떤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니까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래야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도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위원회의 위상이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직에서 이럴 때 무슨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 참석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좀 눈치 없이 쓴소리를 했는데 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회의를 주재하신 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위원회가 일을 못한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이 위원회의 위상이 더 강해져야 우리의 건의가 실질적으로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높게 해달라는 거구나. 예산도 많이 주고 인력도 많이 달라는 건의를 현장에서 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또 겪어보시고 또 깨달으신 바가 아닐까 싶어요. 실효성을 좀 가지려면 위상이 좀 더 위원회에 높아지면 어떨까라는 또 의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또 국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분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데이터 분권은 또 신기하네요. 예, 일단은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주최했는데 경기도가 주최한 것입니다. 네.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 중심이에요. 중앙정부 중심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던가 자치의 개념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이라던가 네. 실제로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봤는데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공공데이터 영역은 좀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보안 부분도 있을 것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토론회가 진행이 되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탁상 공론은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입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사무, 자원 등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법, 행정, 재정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 용역인데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법도 마련이 됐고 위원회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탁상공론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기획재정부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너무 바쁘거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바쁘냐면 이렇게 바쁠 줄 알았으면 내가 했어야 된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할 그 정도입니다. 정도로. 예, 너무너무 바쁜데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서류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지역에 갔더니 답이 보이더라. 그래서 똑같이 세제가 투입됐더라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법, 위원회 다 좋은데 정말 지역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실은 이제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늘 존재했던 과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은 부족했는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많은 또 연구라던가 제가 중요한 건 사례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집을 사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맞습니다. 집을 그냥 사지 않잖아요. 그냥 인터넷 보고 직접 가서 또 발품도 팔고 뭘 잘 나오나 꼼꼼히 틀어봐야 되듯이
집을 사는 마음으로 물 잘 나오는 접근을 집 너무 해주시- 중요하죠. 그럼요. 네. 해도 잘 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한 K지방 소멸 지수에 따르면요. 전국의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있지는 않은 듯한데 이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인 희망을 얘기를 했는데 쓴소리도 좀 필요하다. 아, 그래서 그럼요.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어떤 예. 쓴소리가 나오냐. 네. 이 말이 마음에 딱 왔습니다.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 여기서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네. 것은 예전 정부부터 쭉 이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실제를 해보면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네. 근데 실제에 들어가 보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나올 네. 수가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본이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어떤 정책연구원이 나온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급여가 아니라 정주 환경.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가족 단위로 여기에 왔을 때 교통,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삶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 기자 시절 때 제가 쓰던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형사세요? 균형 발전에도 이 네, 말이 네.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마무리 들으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인식의 변화 요구되는 뉴노멀 시대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 있었잖아요. 새로운 시대,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 이게 눈에 띄는데 문화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인식들의 변화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연애관을 들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 OTT 플랫폼에서 공개한 웹드라마 바로 뉴노멀진인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다는 못 보고 방송 준비를 위해서 좀 봤는데요. 예. 이 뉴노멀진이라는 것은 패션 매거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 매거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뉴노멀, 네.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겠죠. 예.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뭐 직장 생존기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 생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뉴노멀진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파격적인 것은 뭐냐? 네. 연애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때요? 예를 들면 이제 성소수자가 이제 한 명 나와요. 네. 근데 전혀 그걸 숨기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를 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나는 폴리아모리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네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네.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사랑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다자연애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서로 네. 존중을 하는 관계에 네. 있어서 독점적 사랑이나 배타적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달라져 있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랑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찐 효율적인 사랑은 사랑? 진짜 찐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네. 약간 고민을 좀 드러내기도 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점점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도 있다지만은 점점 이렇게 로봇이 돼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될 정도로 새로운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고 사랑의 형태가 많은데 뭐 뉴노멀 시대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익숙하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요새 요즘 분들은 또 이런 관계도 맺는 건지 저처럼 이렇게 또 황당한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다자연애를 하는 인물이 또 실제로 있다고요. 네, 무슨 얘기죠? 미국판 복면가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미국판 복면가왕 제자 닉 캐논이 최근에 12번째 자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12번째 자녀. 아하.
모델 엘리자 스콧이 이제 닉 캐논과의 사이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닉 캐논한테는 12번째 아이예요. 네. 근데 닉 캐논이 어서 이름 들어본 것 같다. 머라이어 캐리와도 예전에 결혼을 했었고 나중에 이란스 쌍둥이를 안았지만 네. 뭐 어떻게 이혼도 하고 뭐 6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11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너무 좀 문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분은 난 다자연애 하고 있다. 폴리아모리다. 그게 무슨 문제냐? 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은 네.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이렇게 아이가 답변을 많은 한답니다. 임금님이시네요. 양육비로 네. 매년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0억 원 정도를 와. 지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닉캐논이 사실 그거보다 더 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양육비로 40억 원 이상을 그렇습니다. 매년. 와, 대단하십니다. 자, 유교걸들, 저 같은 유교걸은 참 납득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좀 힘드네요. 그렇지만 영국의 또 한 방송인 역시 현재 5명의 이성과 동시다발적으로 교제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도 들어볼까요? 영국 방송인인 캐럴 보더만이 나는 다자간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뭐 5명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럼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한 명 좀 결혼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예.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예전에 결혼했다가 네. 2번 이상 이혼을 한 것으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난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네. 왜냐? 남자와 다시 살고 싶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항상 돌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연애는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도대체 5명이냐? 네. 뭐 7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뭐 1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 네. 5명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5명이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고 여러 명이가 다 안다.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해요. 매우 정직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MC님과 저처럼 약간 유교결에 가까운 분들은 지금 웃고 있는 게 약간 좀 어이가 없어 웃으시는 거죠. 놀라워서. 뭐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쨌든 5명이랑 다 합의하에 그럼 그 5명도 합의를 해서 그랬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네, 네. 폴리아몰 저는 아모르 파티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이게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이제 폴리아모리, 네. 아모리가 이제 아모르 사랑, 폴리는 이제 여럿, 그래서 다자연애 이런 의미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폴리아모리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서로 간에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우가 네. 이게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폴리아모리라고 본인을 밝힌 분의 인터뷰를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네. 이 여성 작가님은 폴리아모리예요. 이 여성이 만나는 두 사람은 폴리아모리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은 양다리 아닌가요? 이분이 이제 지금 네. 3명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아.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각각이. 근데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요. 예. 네. 손예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손예진 씨가 남편이 2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 알게 되고 펄쩍 뛰죠. 네. 그 부인이 내가 달을 따달랬어, 별을 따달랬어. 그랬더니 남편이 차라리 그걸 해달라고 따달라고 해라. 어떻게 이걸 나한테 이해하라고 네. 하냐라고 하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 보면 반전이 숨어 있죠.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하. 어쨌든 네네. 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내가 뭐 일처다부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서로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개된 연애이고 공개된 다자연애를 서로 존중하면서 한다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고 지금 많이 통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철학적인 측면과 예의를 서로 갖춘다. 일단 뭐 이름 해석이 될 수 자체가 좀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그렇죠. 느낌이 나긴 합니다. 예, 저도 뭐 지금 당장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천천히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 사람이랑 교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바람둥이라는 너무 올드하다. 이거 제가 얘기해놓고도 자, 이처럼 다자연애라는 폴리아모리 성향인 분들이 점점 많아지나 봅니다. 자,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저희 이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얼마 전에 또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의 학생이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을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언급한 혐의로 또 기소된 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는 이분은 또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이게 또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또 명예훼손. 제가 지금 놀라운 거는 한국 분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모 대학의 명예 네. 교수로 있는 분이 네. 교인 19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단체 대화방에 본인이 명예 교수로 있는 그 대학의 학생 이름을 딱 명시하면서 얘는 폴리아모리다. 비독점 다자성애자의 삶을 살고 있다. 본인이 아닌데 그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학인 모 대학, 본인이 네. 명예교수는 대학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가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네.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럴 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판결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판결이 무죄 났으니까 이걸 해도 된다, 권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쨌든 이것을 유죄로 판단하진 않았다. 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소심도 역시 같은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 학생이 이미 나는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옹호한다는 입장을 인터넷에 밝힌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글을 써서 공공연하게 알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피고인이 단체방의 대화방에 올린 내용을 보면 뭐 대학이 걱정이 된다,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대학이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는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만 봐서는 신인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이 좀 따라가기 힘든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일리가 있게끔 또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랑이나 가족의 연애 이런 게 이제 가족 제도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들었을 때 난 다른 사람이 폴리아모리 그렇구나라고 뭐 거기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는 폴리아모리를 선호하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거요라면은 걱정을 할 것 같은 마음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도가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연애의 형태를 제도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은 제도가 이 현상을 피해가 없도록 담아내도록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네.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늘 딜레마인 것이 내 가족이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혹시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비판을 하고 싶진 않고요.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지해 줄 것 같아요. 그래, 너 네. 인생이니까.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는 네. 철학이 다르나 그러나 너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비방하진 않겠고 결국은 가족이고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힌트를 드리면 드라마 네. 김수현 작가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에 보면 예. 그 김혜숙 씨가 예. 명대사를 하잖아요. 뭘까요? 이게 아들이 네.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눈물을 펑펑 쏟고 이제 아들의 아버지도 당황스러워 하는데 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발가벗겨서 세상 앞에 놓지 말자. 우리는 난로가 되어주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네. 우리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에 놓기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주제인데 네. 연애는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권이 침범되거나 차별이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것을 막 권장하고 옹호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네, 내 고민이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저라도 똑같은 완전히 지금 100% 똑같은 네네.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연애 자체를 뭐 사회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취향의 문제라고 하기에도 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네, 이게 발전되고 유지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결혼 제도에서 결혼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또 다른 연애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인식의 전환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헐리우드나 캐나다 그리고 영국 등에서는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의 러브씬, 이른바 성적인 장면을 담아낼 때 이를 조율하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역할이에요? 그 해외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어린 시절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나이가 많아요. 예.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나는 10대 때 배드신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네, 상태에서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상대 남자 배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네.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이런 건데 불쾌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좀 수위를 좀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카메라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노출을 하지 않아도 그냥 관객들이 또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예배우는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맞아요.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이제 배우가 어떤 접촉이라던가 신체적으로 노출 등이 필요한 장면을 할 때 뭐 촬영 환경이 그러면은 이 배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배우 상태는 어떤가, 또 굉장히 왜 뭐 남자든 여자든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네. 이제 잘 사전에 조율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헐리우드의 배우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불편하다, 연기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 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유명한 예. 드라마에서 에다드 스타크로 나온 네네. 배우 쇼빈이 인티메시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촬영 망치고 있다. 오. 왜냐? 네. 뭐냐면 이제 어쨌든 러브씬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정말 저것은 우리가 저거 연기야라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엠마 톤슨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뭐냐? 아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줬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본을 굉장히 실감나게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우의 입장에서 이게 폭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연기니까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배우들은 아까처럼 미성년자, 난 이게 무슨 건지도 모르고 했는데 성폭력이었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전을 위해서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무엇보다도 배우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몇 해 전에 참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특히나 여배우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이런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좀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아래 좀 탄생한 직업이 아닌가? 지금 보호받는 느낌이다라는 것들도 이제 배우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러브씬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기엔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영화를 촬영하고 난 이후에 배우가 나 이거 공개하는 거 동의 못한다 이럴 수도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 또 배우들을 보호하는 장치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일본에서도 한동안 또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유명 모델이자 배우인 미즈하라 키코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을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또 밝혔다고요. 일본 영화계에서 최근 이제 영화 배우들, 여성 배우들의 이런 성폭력 고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우도 예전에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물론 남자 배우들도 이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자 배우들이 이런 피해 많이 노출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오히려 이걸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무조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디네이터, 네. 의견을 조율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감독들로서도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유명한 모 영화를 찍기 전에 감독이 오디션 단계에서부터 네. 이 참가자들한테 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내가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 영화 촬영을 막 하고 있어.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본을 딱 봤더니 엄청난 수의 장면이 있다.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이 애초에, 감독이 애초에 우리 영화는 이 정도의 수위와 이 정도의 장면이 들어가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 만약에 원치 않으면 오디션에 응하지 네. 않아도 되지만 네. 오디션에서 발탁이 되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 그럼 일단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보조 장치라도 도입한다면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훨씬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자, 노출 수위가 높은 작품에서 촬영장 분위기 때문에 배우들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고지를 하면 그런 일이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이제 역할이 참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평론가님은 이제 의견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개념이 좀 자리 잡기 어려운 예. 분야, 특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맞습니다. 보면 이제 아동 배우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네.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심지어 이제 동물 촬영 같은 경우에도 실감나는 장면을 위해서 동물 학대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어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장면은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네. 하거나 이런 점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예, 그런 근데 부분에서. 이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이걸 그래픽 처리한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면 네.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어떤 조율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고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배우와 촬영 스태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요즘은 계약서도 많이 쓰거든요. 네. 모 유명한 감독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는 영화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계약서를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인권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오히려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뉴 노멀 시대의 두 번째 주제를 하면서 계속 이런 표정과 리액션을 많이 했어요. 유달리. 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의 변화가 되는 뉴 노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모리, 다자 연애부터 미투 운동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직종이죠.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까지 이렇게 달라진 시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견해 한 번만 더 듣고 또 이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던 사랑의 형태라는 영화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주인공은 이제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외계의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면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영화의 제목이 사랑의 형태, 한 사랑의 형태다라고 이제 제목이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취향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생활의 문제를 너무 제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이것을 담아내느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굉장히 이거를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뭐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증오나 혐오가 이거를 억누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마음도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참 많이 배웠어요. 네, 자 팬데믹이 끝나고 곳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잘 느껴지시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과제처럼 지방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또 뉴노멀 시대 급격한 인식의 변화로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희연 평론가님과 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님들께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저희 상담받고 있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you stay with me? 이래저래 생각만 하 지금 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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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치 내가 어이없는 건지 너 눈치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알고 있는 너도 바보 다 복잡해 네가 이쁘다고 몇 번을 더 말할까 Are you with me? I can't understand no